엄마 슬슬 김장하실 시기지? 이번엔 총각김치도 꼭 좀 부탁해. 나 요즘 그거 너무 먹고 싶더라. 나 올해는 김장 안 할 거야. 왜 안 해? 엄마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아픈 것도 맞고 하기 싫어서 그래. 너네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서 고맙단 말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어? 재료비라도 주고서 받아가야 나도 만들어주는 맛이 있지. 알았어. 참나. 그럼 돈 주면 되잖아. 엄마가 먼저 먹어보라고 줘놓고서는 이제 와서 재료비를 달라고 그러네. 엄마 딸이랑 장사해? 그렇게까지 따지면서 해야 돼. 너 절임 배추 하나에 몇 킬로인지 아니? 무랑 고춧가루랑 다른 재료들은 어떻고? 무거운 거 들고 양념하고 버무리고 하루 종일 서서 하면 관절이 남아나겠어?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아, 진짜. 알았어. 알았다고. 그냥 하지 마. 하여간 엄마는 예전부터 엄살이 너무 심하다니까. 그 말에 현희 씨는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 상대로 장사를 하냐느니 엄살을 부린다느니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이 쌓여있던 무시와 기대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뒤 현희 씨는 주문창을 켜고 물건을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쪽파, 무, 젓갈류, 심지어 김장용 위생장갑까지 꼼꼼히 담았습니다. 배송지에는 딸이 다니는 회사 주소를 적었고 담당자에는 딸 이름을 정확히 썼죠. 엄마, 이게 뭐야? 뭔 택배가 한 트럭이 왔어. 배추며 고춧가루며.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시킨 거야? 왜 우리 회사로 이걸 보냈어? 이러면 나 회사에서 욕먹어. 어머, 진짜? 일을 어쩌니 내가 그걸 너네 회사 주소로 잘못 적었나 보다. 너가 김치 하도 노래를 불러서 주문했는데 급하게 사느라 실수했나 봐. 미안. 복수라고 하긴 싫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싶었던 건데 현희 씨는 왠지 입가에 웃음이 걸렸고 이게 속 시원하다는 감각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죠.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중반의 정현희 씨는 다니던 직장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고 업무 분위기도 좋아서 열심히 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에 어느새 직급은 부장이 되었고 사내 게시판에선 매년 빠짐없이 우수 사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회의가 있으면 늘 중심에 있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모두가 먼저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현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 아이디어는 실행됐고 입을 열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부장님 안 계시면 우리 부서 안 돌아가요. 솔직히 저희는 아직도 부장님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진수 씨, 내 치맛자락 좀 작작 잡아라. 나 요즘 무릎 아파서 오래 못 끌고 다녀. 부장님, 저도요. 저 부장님 라인 탄 거예요. 그만큼 현희 씨는 일을 사랑했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은 곧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의 작은 균열이 생긴 건 딸이 임신 소식을 전해오면서였습니다. 물론 딸의 임신 소식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가을이었고 손주가 생긴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사위도 든든하고 딸 역시 현희 씨를 닮았는지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직원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따금 가족 단톡방에서 근황을 공유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이가 다가오는 설렘과 기쁨은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조금씩 현실적인 문제와 직면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현희 씨 집에 모인 가족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몸만 추스르면 바로 복직하고 싶어. 육아휴직 끝까지 다 쓰면 지금 맡은 프로젝트 끊겨. 그럼 자리도 다시 못 찾을 거야.
사위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요즘 정말 야근이 많아서 저도 육아휴직 쓰기가 현실적으로 무리예요. 만약 둘 중 한 명이 외벌이 한다고 쳐도 지금 대출 감당도 어렵고요. 난 절대로 지금 회사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라고 그만둘 생각 있는 줄 알아?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수진이 일에 욕심이 많은 건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고 사위가 말한 사정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돈은 안사돈 한 분 계시는데 사돈 아가씨랑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결국 그러면 육아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인데 그냥 외면할 수 있나? 당신도 몇 년 뒤면 퇴직할 시기이기도 하고 아쉽지만 좀 일찍 해서 손주 좀 봐주는 게 어때? 수진이도 당신이 도와주면 날개를 펴겠지.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딸이 지금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 날개를 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희 씨가 지금까지 일해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현희 씨네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 도움 덕에 경력을 쌓았고 지금의 자리에 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이라는 두 글자를 현실로 떠올리자 망설임이 컸습니다. 몇 주를 고민했습니다. 동료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업무 중간중간 말수가 줄었고 점심자리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몇 차례 면담이 있었고 후배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와 현희 씨를 설득해 보기도 했습니다. 부장님, 진심으로 아까워요. 지금 나가시면 회사도 손해고 저희도 너무 서운해요. 현희 씨는 그런 후배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싶은 일손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확인받을 수 있었다는 게 기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하는데 남은 기간이 있다면 현희 씨 자신보다 딸이 훨씬 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현희 씨는 50대 후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출근과 퇴근 시간이라는 게 있기라도 했지 집안일과 육아에는 근무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유식 태우고 기저귀 가는 일상으로 바뀌자 현희 씨는 정장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허전함이 밀려드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록 대신 육아일지를 쓰고 기획서 보던 손이 쌀뜨물에 젖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자기 모습이 맞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멍하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손이 비는 걸 못 견디는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워낙 일머리가 좋고 일손이 빠른 현희 씨였으니 깜짝 놀랄 일이 자주 생기는 것 빼고는 육아 루틴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조금씩 여유 시간을 만들다 보니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떠오른 게 바로 김치였습니다. 별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장 시즌이 다가오기도 했고 마트에서 배추가 싸게 나왔다는 전단지를 보며 단순하게 결정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해주시던 방식을 따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레시피를 메모장에 적어가며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모르기만 하고 가는 엉망이었으며 맛도 희한하게 식초 탄 것처럼 쉬어버려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현희 씨가 보기에도 영 아니긴 했는데 혹시 몰라 남편에게 먼저 먹여봤습니다. 독특하긴 한데 이거 다음엔 좀 덜 새콤하게 하면 좋겠다. 남편이 젓가락을 슬며시 내려놓는 걸 보며 실패를 직감했지만 손주 보러 딸 집에 가면서 딸이랑 사위에게도
먹어보라고 김치를 조금 챙겨갔습니다. 엄마, 이건 무슨 김치야? 고구마 썰어 넣은 거야? 아니, 고구마는 무슨 고구마야. 그냥 일반 김치지. 내가 해봤어. 엄마 김치는 그냥 사 먹자. 처음부터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하지만 현희 씨는 한 번 시작한 일을 적당히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여유 시간은 점점 늘어났고 그 여유로움 속에 현희 씨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해를 반복해가며 레시피를 다듬었죠. 그렇게 하나하나 실패를 줄여갔고 결국에는 가족 모두가 인정하는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모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 이제 장모님 김치 없으면 밥 못 먹겠어요. 엄마, 이번 김장은 진짜 대박이야. 나 엄마 김치 때문에 요즘에 도시락 싸서 다니잖아. 그렇게 새로운 즐거움도 찾았겠다. 매년 김장이 힘든 일이긴 해도 덕분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손주도 초등학교에 들어가 현희 씨의 육아 지원의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이 은퇴를 했고 두 사람이 편하게 쉴 일만 남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의 김장철이 다가오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등산 가거든. 김장하시면서 겉절이 좀 많이 해줄 수 있어? 겉절이? 그거 집에 남은 거 좀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 아니, 그게 우리 회사 사람들이 내가 싸간 엄마 겉절이 먹어보고 엄청 맛있다고 난리잖아. 그러다가 차장님도 먹어보시더니 이번에 등산 갈 때 좀 가져오라시는 거 있지? 차장이든 누가 됐든 김장도 벅찬데 겉절이까지 하려니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자랑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들도 내 김치 맛있다고 인정하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속으로는 피곤하다고 투덜대면서도 그 모습이 또 싫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배추를 추가로 사오고 새벽에 일어나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김장하랴 겉절이하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상자에 곱게 담아두고 다음 날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김치 다 했으니까 가져가. 냉장고에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 엄마, 나 오늘은 야근이라 늦게 끝날 것 같아. 내일 가지러 갈게.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내일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현희 씨는 그날 밤 손목과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채로 소파에 누우면서 내일 몸살 나겠다 싶었으니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맡에 두었던 핸드폰을 들어올리는 것조차 버거웠고 손목은 도통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걸음을 옮기려고 하니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통증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전날까지 버텼던 관절통은 결국 밤새 몸살처럼 퍼졌고 체온은 은근히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희 씨는 이불을 겨우 걷어내고 거실까지 나와 간신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무릎은 뭐야, 이게? 어제 너무 무리했구먼. 병원 가자. 지금 이건 그냥 지나갈 정도가 아니야. 현희 씨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녀오자는 쪽이 낫겠다 싶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타는 것도 쉽지 않았고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무릎과 손목의 통증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진료를 본 의사는 관절 무리가 심하게 왔다고 했습니다. 수액을 맞는 동안 며칠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점심 무렵
겨우 이불 속에 몸을 누이고 눈을 감으려는 참이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이 겉절이 김치를 가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누워 있어. 내가 열어줄 테니까. 현희 씨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누운 채 방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곧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저 왔어요. 엄마 왜 누워 있어? 너 겉절이 해주느라 엄마 병 났어. 몸살이야. 병원도 다녀왔어. 에이, 엄마 또 과장해서 얘기한다. 그 정도 하셨다고 병이 나? 현희 씨는 딸의 말투의 순간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 괜히 투덜대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진심 어린 걱정 한마디쯤은 기대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면서 속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재료비라도 줘라. 그거 다 돈이야. 돈? 엄마, 요즘 수호 학원비에 교재비에 안 그래도 돈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돈 받아야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연히 현희 씨가 돈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김치통을 들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깍두기는 안 했어? 수호가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거 알면서. 현희 씨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참던 우라가 팍 치밀었습니다. 겉절이 하는데도 이 꼴이 났는데 내가 깍두기까지 할 틈이 어딨어. 아, 뭐야 깜짝이야. 왜 화를 내세요? 알았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엄마, 아빠 저 그럼 갈게요. 쉬세요. 현희 씨는 딸이 김치통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휴 저 화상 말 좀 이쁘게 하면 어디 덧나나?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도 현관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작게 쉬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딸이 김치통을 돌려준다고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한껏 치장한 모습에 현희 씨는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띄는 딸의 명품백과 시계에 시선이 갔습니다. 짙은 메이크업까지 하고 있던 딸은 주방 쪽으로 들어와 식탁에 가방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너 지난달에도 회사 워크숍이라고 새 구두 샀다더니 요즘 뭘 그렇게 많이 사냐? 엄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아휴, 아빠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요즘 회사 분위기가 그래요. 치장도 잘해야 어디서 무시 안 당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낸 딸의 손끝에 알림 메시지가 지나갔습니다. 무슨 호텔, 레스토랑, 예약 완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려고 본 건 아닌데 현희 씨 눈에 콕 박혀버렸죠. 너 돈 없다며? 수호 학원비니 뭐니 하면서 재료비도 안 주더니? 엄마,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 품위유지비는 고정 지출로 나가는 거야. 뭐 누구는 사회생활 안 해봤어? 핑계 댈 걸 대라. 엄마도 참 우리 회사는 엄마가 다니던 회사랑은 다르지.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주말, 현희 씨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몇 년 만에 나가는 고등학교 동창회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한 달 전부터 친구들이 단톡방을 시끌벅적하게 만들던 터라 괜히 빠지면 아쉬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왕 가는 거 얼굴에 생기도 좀 주고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자며 미용실도 다녀왔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출발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나왔습니다. 분명 단정했고 나름대로 신경을 쓴 차림새였지만 마음 한켠은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죠. 평생 직장 생활하다 퇴직한 뒤로는 손주 돌보는 것 외엔 딱히 근황이라 부를 게 없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친구들이 3, 3, 5 모여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고
모임 장소는 웃음소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한 명씩 인사를 나누며 앉은 자리에 둘러앉자 자연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공공기관 감사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들 여전히 밝고 나름대로 다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았죠. 옷차림은 깔끔했고 말투는 단정했으며 대화할 때 말투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현희 씨는 본인도 잘 차려입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태가 다르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찍 일을 그만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전업주부로 손자 돌보느라 바쁘다 했고 어떤 친구는 요즘 여행 삼매경이라며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못 사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모두 제 나름의 리듬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스스로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현희 씨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한 것이었죠. 현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나 딸이 아직 회사 다니니까 내가 손주 보느라 좀 바빴지 뭐. 딸 회사 계속 다니겠다고 해서 나도 퇴직하고 맡았거든. 맞아. 너네 딸 공부 잘했잖아. 그럼 지금도 그 대기업 다니는 거야? 응, 힘들지만 뭐 그래도 잘 다니더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묘했습니다. 처음엔 맞장구 치며 웃었지만 친구들이 앞으로 뭘 할지 은퇴하면 뭘 배울지 이야기하는 동안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난 요즘 뭐 하지? 라는 질문이 자꾸만 되뇌어졌습니다. 김치 담그고 파스 붙이고 병원 가는 일이 일상이 된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는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던 중에 친구 중 한 명이 현희 씨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근데 현이야, 그 잘 다니던 회사 왜 그만뒀어? 아직 충분히 더 일할 수 있었잖아. 그러게 지금도 가끔 생각은 나. 근데 뭐 우리 딸이 워낙 일 욕심이 있어서 그 좋은 회사 다니는데 내가 그때 안 그만두면 애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 퇴직도 얼마 안 남은 상태였고 그래서 내가 봐주기로 했었지 뭐. 그렇구나. 아휴, 현이 딸은 복 받았네. 사실 난 우리 딸 애 안 봐준다고 하다가 엄청 싸웠거든. 사돈들이 봐주고 계신데 요즘 그래서 사돈들만 챙기는 거 있지. 아주 못됐어, 그냥. 나도 애들 보는 거 싫어서 일부러 계속 일하는 중이야. 그만두려다가도 애들이 부르면 움찔하잖아. 그 말에 주변에서는 웃음이 퍼졌고 다들 맞장구를 쳤지만 현희 씨는 웃으면서 물잔을 들었습니다. 현희 씨는 자꾸만 어딘가 이상하게 속이 쓰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무게를 이루는 감정은 서운함도 부끄러움도 아니긴 했는데 말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었죠. 그땐 자신의 선택으로 내린 결정이었기에 그때의 결정이 후회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자라는 걸 옆에서 보는 건 축복이었고 현희 씨 덕에 딸이 커리어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잔잔한 아쉬움 같은 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날카롭게 불어오던 어느 날 김장철이 다가왔다는 뉴스가 아침 방송을 채웠습니다. 자막에 뜬 배추 한 포기 9,000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현희 씨는 벌써부터 손목이 시큰거리는 듯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김장 끝내고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던 기억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무릎에 찜질을 얹으며 끙끙 앓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치자 이미 몸은 싹 다 나았지만 김장할 생각이 도무지 나지를 않더군요. 사실 동창회 이후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올해는 일단 김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현희 씨가 당연하게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사람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희 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가면 점점 가족들은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었죠. 올해는 김장 안 하려고. 그냥 사 먹어. 남편은 신문을 접고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올해는 그냥 사 먹자고. 작년에 보니까 당신 병원비가 더 들겠더만. 응, 나도 내 몸부터 챙겨야겠어. 앞으론 나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하려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이번엔 확실히 지지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슬슬 김장하실 시기지? 이번엔 총각김치도 꼭 좀 부탁해. 나 요즘 그거 너무 먹고 싶더라. 현희 씨는 그 소리를 듣는데 그래,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고 매년 반복된 일이니 당연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희 씨가 김장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딸이 부탁한다는 느낌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연함이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나 올해는 김장 안 할 거야.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확 변했습니다. 왜 안 해? 엄마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아픈 것도 맞고 하기 싫어서 그래. 너네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서 고맙단 말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어? 재료비라도 주고서 받아가야 나도 만들어주는 맛이 있지. 그러자 딸의 목소리에 곧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참나, 그럼 돈 주면 되잖아. 엄마가 먼저 먹어보라고 줘놓고서는 이제 와서 재료비를 달라고 그러네. 엄마 딸이랑 장사해? 그렇게까지 따지면서 해야 돼. 그 말에 심장이 콱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리누르며 말하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됐어. 내가 자꾸 하도 끈질기게 구니까 얘기해 본 거지. 아무튼 올해는 김장 안 할 거야. 몸 회복하고 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거니까 그전엔 괜히 나 닥달하지 말어. 난 엄마 아픈 줄도 몰랐네. 그냥 하기 싫으시면 그렇다 말하지. 괜히 나 찔리라고 그러는 거지? 너 절임 배추 하나에 몇 킬로인지 아니? 무랑 고춧가루랑 다른 재료들은 어떻고? 무거운 거 들고 양념하고 버무리고 하루 종일 서서 하면 관절이 나만하겠어?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아, 진짜. 알았어. 알았다고. 그냥 하지 마. 하여간 엄마는 예전부터 엄살이 너무 심하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자마자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열이 받아서 손이 떨렸고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땐 속이 뒤집혔습니다. 해달라고 조를 줄은 알았지만 딸 상대로 장사를 하냐느니 엄살을 부린다느니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이 쌓여있던 무시와 기대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뒤 현희 씨는 아침에 일어나 김장철 전단지를 보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여전히 손목이 저리긴 했지만 이번엔 김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치를 담그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보라는 뜻으로 준비하는 김장이었습니다. 복수라고 하긴 싫었지만 그냥 넘기기도 싫었습니다. 주문창을 켜고 물건을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쪽파, 무, 젓갈류, 심지어 김장용 위생장갑까지 꼼꼼히 담았습니다. 배송지에는 딸이 다니는 회사 주소를 적었습니다. 담당자에는 딸 이름을 정확히 쓰고 요청사항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도착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분이니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 예고한 그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랐고 예상보다 톤이 높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뭔 택배가 한 트럭이 왔어. 배추며 고춧가루며.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시킨 거야? 왜 우리 회사로 이걸 보냈어? 이러면 나 회사에서 욕먹어. 어머, 진짜? 일을 어쩌니 내가 그걸 너네 회사 주소로 잘못 적었나 보다. 너가 김치 하도 노래를 불러서 주문했는데 급하게 사느라 실수했나 봐. 미안, 너가 퇴근하면서 좀 들고 오면 되겠다.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들고 가냐고. 이거 택배 기사님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셨는 줄 알아? 엄마, 아빠랑 오셔서 좀 가져가요. 아유, 너 차 좋잖아. 그 큰 차 뒀다가 뭐하니? 퇴근하고 조심해서 와. 싫으면 버려도 돼. 전화를 끊고 현희 씨는 씩 웃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속이 시원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정확하게 와닿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현희 씨를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한 건 했네. 그날 저녁 다른 예고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짐을 문 앞에 다 세워두고 씩씩거리고 있었죠. 심지어 현희 씨네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3층입니다. 손에 박스를 하나씩 들고 계단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손가락 마디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외투는 땀에 젖어 이마와 목덜미까지 젖은 머리카락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 진짜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 차에 실으려다가 고춧가루 터져서 트렁크까지 난리 났다니까. 오늘도 야근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현희 씨는 대꾸 대신 조용히 앞치마를 꺼내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양념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가 이제 김장하면 돼. 어차피 내일 주말이니까 오늘 밤새 하고 자고 가면 되겠다. 뭐라고, 엄마. 나 지금 퇴근하고 온 사람이야.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김장을 하라고? 그게 말이 돼? 내가 언제 해본 적이 있다고 갑자기 김장을 하래. 현희 씨는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애 봐주느라 회사도 그만뒀는데 너는 우리 위해서 김장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내가 늘 쉽게 말하던 그 김장 이번엔 내가 해서 줘봐라. 옆에서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던 남편도 말을 얹었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일하고 오는 게 낫지. 갓난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도 그거 아니까 애 안 보겠다고 그 난리 친 거 아니냐? 알면서도 제 엄마한테 떠넘기고서는 말이야. 그러자 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용 대야 앞에 섰습니다. 현희 씨의 지시에 따라 고춧가루를 풀고 마늘을 갈고 절인 배추를 버무리다 보니 금방 팔 힘도 빠지고 허리에 통증이 밀려왔을 겁니다. 허리를 굽히고 양념을 묻히는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김장이라는 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체감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투덜거리며 멈추려 했지만 현희 씨는 무채 길이는 이 정도, 젓갈은 언제 넣는지, 배추는 몇 겹으로 켜켜이 묻혀야 맛이 나는지 마치 수업이라도 하듯 딸에게 전수했습니다. 보기 답답했던 현희 씨가 결국 중간중간 손을 보탠 덕에 새벽 그리 늦지 않은 시간에 김장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것만으로도 기진맥진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현희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딸이 만든 김치를 남편과 함께 다 차에 실어줬습니다. 아무리 현희 씨 레시피로 그대로 했어도 그게 현희 씨가 직접 한 만큼 맛있겠습니까? 맛으로도 현희 씨의 대단함을 느껴봐야 할 겁니다. 다음 날 점심이 조금 지나갈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사위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현희 씨는 무심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애엄마가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열도 나고 계속 누워있길래 병원 데려갔다 왔습니다. 몸살이라네요.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김치를 무슨 장사라도 하려는지 엄청 많이 들고 왔던데? 혹시 장모님네 몫까지 가져온 건가 해서요. 사위의 말투는 걱정 반, 농담 반이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싸웠는지 확인차 연락을 했던 거겠죠. 현희 씨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됐어. 박서방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수진이 전화 좀 바꿔줘봐. 엄살 부리는 소리 내가 직접 들어봐야겠어. 잠시 후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눈에 띄게 기운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이구, 목소리 봐라. 몸은 괜찮니? 고작 그거 했다고 몸살이 났어? 얘, 엄살 부리지 말어.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어진 딸의 말은 짧았고 담백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짧은 한마디는 다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억지로 길게 사과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담긴 뜻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했던 기억들, 서운했던 말투들, 모두 한 겹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것 뿐이지. 고맙지 않았던 건 아니야. 엄마도 내 마음 알지? 현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쉬라고 얘기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현희 씨가 부엌에서 총각김치를 다듬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무채를 썰고 쪽파를 다듬으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양념을 고루 버무리고 그 위에 절인 물을 조심스레 얹어가며 김치통을 채웠습니다. 김치가 완성될 즈음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뭐야, 당신 김치 안 한다더니 그새를 못 참고 또 하고 있네. 이거 어디 보낼 거야? 응, 수진이. 총각김치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남편은 그 말에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포장된 김치를 확인하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치는 냉장 택배로 보냈습니다. 익숙한 이름 3글자를 또박또박 적으면서도 김치를 택배로 보내는 일은 처음이라 새로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은 딸에게서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먹을게, 엄마. 고마워. 현희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때로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